이 SK와 삼성이 반도체 다음 먹거리로 제약바이오를 꼽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냥 특출한 게 아니라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과거랑은 달리 이제는 이익이 정말 많이 잘 찍히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또 한일령 강화 반사이니까 내수회복 기대감을 화장품, 백화점 등 소비자주 좋게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게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고 실적 장세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대세 주도주로 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화장품주도 요즘에 뭐 가고 있지 못하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잘 못 가요. 재미가 APR도 없어요. 좀 꺾였던 것 같은데. 네, APR이 요즘에 신고가를 가려다가 꺾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다지 재미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미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가가 이제 고점 한번 저항 맞고 박스권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화장품 쪽을 좀 좋게 보는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한알령으로 인해서 2014년, 15년도에 화장품 산업, 뭐 뷰티 산업이 거의 전성기를 보여줬었는데 그 중화권 시장으로 한번 흥했다가 중화권 시장에서 한알령 이제 받으면서 중화권 시장 때문에 또 이제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뭐 한알령 마무리 짓고 친하게 지내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좀 다른 게 14년도, 15년도 당시에는 중화권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류라는 이름이 중화권 시장이나 뭐 아시아권 시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미나 유럽, 중동 뭐 이러한 쪽까지도 확장이 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버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 중화권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로서 K컬처가 넘어갔는데 여기에 중화권 시장까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화권 시장이 또 뭐 한알령 하면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중일 세 개를 묶어가지고 동시에 두 나라랑 다 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중국에 그다지 이렇게 좀 적대적인 정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뭐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어서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 어서와 뭐 한국 와서 돈도 많이 쓰고 뭐 그럼 좋지.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다카이치 총리 취임하고 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려가지고 이제 한알령이 아니라 한일령으로 돼버렸죠. 지금 뭐 군사적인 충돌도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관광적인 부분은 하늘길 바닷길 뭐 다 막혔다라고 봐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노선을 틀고 있는 단계죠. 뭐 한국 안 가고 유럽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본 가려고 했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지 유럽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갈 거면 애초에 걸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중일 같은 경우에 문화권 안에서도 교류가 상당히 이제 많은 나라인데 일본이랑 이제 뭐 교류가 끊겼으니까 한국으로 이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1월 달에 한번 만났는데 1월 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랑 시진핑 이제 주석이 만나면서 또 잘해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로 또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가 그 재작년 정도의 K컬처 뭐 그때 화장품도 그렇고 K푸드다, K뷰티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25년 들어서는 좀 잠잠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또 살아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화권 시장이 여기에다가 이제 또 침투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효자 품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라이징 스타로 평가받는 게 이제 화장품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그다음에 조방원도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 새롭게 이제 이익을 많이 따내고 있는 것들은 또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쪽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중국, 일본 배척 분위기랑 K컬처 열풍으로 하이브 등 엔터주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긍정적일까요? 저는 이제 이 엔터주도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엔터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항상 투자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라는 것이 위험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해야 되나? 배우들, 뭐 가수들.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요즘에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사건 사고도 많고 구설수 올라가면 그게 주가에 영향을 너무 미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무슨 뭐 관상이랑 사주 봐가지고 이 사람이 구설수 오를지 안 오를지를 뭐 예측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지 예전에 학폭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마약을 할지 모르죠. 모르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나마 제가 좋게 보는 엔터주가 하이브랑 JYP 엔터예요.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잡을 수는 없겠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JYP 같은 경우랑 하이브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이 결이 좀 다른데요. 일단 JYP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도 제가 뭐 유튜브 통해서도 영상으로 몇 번 봤는데 인성교육, 성교육 이런 것들을 JYP 그 박진영 그분이 수장으로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하죠.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는 그거를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수장으로서 그리고 그 투자자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아주 훌륭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엔터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리스크 문제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노래 잘 부르고 뭐 이거저거 하는 거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리스크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전 세계에서 잘 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하이브가 저는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일단 세계 진출에 앞장섰다라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회사 아래에 소속사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빅히트, 뭐 어도어, 뭐 쭉쭉쭉쭉쭉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고 터졌어? 이건 그냥 여기 엔터사에서 사고 터진 거야. 여러 개잖아. 여기랑 여긴 별개야. 물론 이 위에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이지만은 이 개별로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과거에 이제 하이브가 뭐 어도어의 그 미니진, 뉴진스 사태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기업 차원에서 이런 말도 많았고 이번에 사실 좀 이거 너무하다 싶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윈터 분이랑 그 정국 그분이랑 열애설 터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솔직히 연예인들 그 사람 연애하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건 너무한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멀티레이블 체제를 구축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멀티레이블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이게 다방면으로 집중 케어가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관리만 잘 되면은 리스크 관리하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이브랑 JYP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엔터사 중에서는 좀 괜찮게 보는 편입니다. 하이브 방탄소년단도 이제 완전체 컴백과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올해 있을 텐데 이게 엔터주 부진을 또 씻어낼 결정적 카드도 될까요,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저는 뭐 YG도 그렇고 뭐 하이브도 그렇고 정말 좋게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하이브가 가장 좀 강력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1순위는 하이브를 꼽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그 방탄소년단의 파급력이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브 1순위고 2순위는 JYP를 저는 개인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유동성 장세에서 항상 터줏대감, 뭐 항상은 아니더라도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혁신업종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많이 이제 빨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투자금이라는 것을 이제 좀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이제 높아버리게 되면 자금 조달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금 조달이 적어지면 투자 규모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제약바이오 쪽뿐만이 아니라 혁신업종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기였으면 아마 로봇도 이렇게 못 갔을 거예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제약바이오는 매번 금리 인하, 유동성 장세마다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조 클럽 입성을 노리고 있는데요. 실적 모멘텀과 그럼 금리 이대감이 맞물린 바이오주 투자 매력 등은 어떻고 이 두 개 종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바이오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바이오는 뭐 실적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꿈을 먹고 가는 거지.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송도 부동산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예측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산업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SK와 이제 삼성이 반도체로 이제 대한민국 국부를 이끌었고 네이버 카카오가 그 다음 주자로서 이제 판교도 이제 움직임이 컸었는데 송도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에 몰려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커질 것이냐, 한국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냐를 보려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부를 이끌었던 이 SK와 삼성이 반도체다운 먹거리로 제약바이오를 꼽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냥 특출난 게 아니라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R&D라든지 그다음에 혁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제약바이오 쪽이 마진 구조가 상당히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 구조, R&D라든지 아니면은 이 마진율이 높은, 절대적으로 높은 산업이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애초에 그 업종 특징상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중무장대 산업들, 뭐 자동차 아니면은 철강 이런 쪽은 애초에 마진율이 높은 산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그래서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 제조를 그래서 다른 나라로 넘겨버리고 R&D라든지 개발 쪽만 담당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선진국들이.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런 쪽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육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과거랑은 달리 이제는 이익이 정말 많이 잘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지금 이익 캐파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저는 굳이 테마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정말 매력적인 종목들 이익은 안 나오지만 그런 기업들 많거든요.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솔직히 너무 좋아요. 비만 치료제도 요즘에 한창 핫하고 그 다음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어요. 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올해는 이제 흑자 낼 것 같기는 한데 D&D 파마텍도 계속 적자 내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투자하기에 나쁘진 않지만 이 초보 투자자가 공략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예전만큼 제약바이오가 찍을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정감 있게 수익 볼 만한 종목들도 많으니 이런 종목은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괜찮을 것 같다 자율적으로. 근데 실력이 내가 좀 아직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시총 최상단에 지금 시총 10조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1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을 하고 나서 더 잘 걸 거라는 의견이 이미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밀러 기업인 에피스, 바이오 에피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밀러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술 유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어서 수주 못 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물적 분할해가지고 깔끔하게 갈라섰잖아요. 에피스 홀딩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이제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하원이 모두 찬성하고 뭐 민주당, 공화당 다 찬성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생물보안법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통과다 이거는. 그래서 보안 문제에 있어서 기술 유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시그룹이 이제 배척당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CDMO 분야에서 우시그룹이 나가게 되면은 지금 스위스의 론자라든지 뭐 글로벌 1, 2등을 다투는 게 이제 스위스 론자, 뭐 우시그룹인데 우시그룹 나갔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2등 다투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스위스 론자가 한 1등으로 평가받고 2등 경쟁을 론자랑 삼바가 하는데 이제 우시가 나가버리게 되면 CDMO 반사이익을 누가 받을 것이냐. 이제 뭐 미국에서 스위스 론자나 삼바 정도가 받겠죠. 그래서 이 구조로 가게 되면 금리 인하 수혜도 받겠지만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 안에서의 수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대량의 이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몇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론자랑 삼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쪼개면서 반사이익을 받아갈 거라는 거를 기대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재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량 기업들도 이렇게 이익이 잘 올라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건 시총이 좀 높다 싶으면 CDMO 중에 ST팜도 있거든요. 이 CDMO 특징이 뭐냐면 그 일반적인 그 R&D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다르게 생산 쪽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익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침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안정감 있게 수익 내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만 한 게 없어요. 폭발력은 좀 떨어져도 아주 무난하게 이제 주가를 밀어올릴 만한 큰 이제 위험 없이 그럴 만한 종목들이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해처모여도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쪽 이제 합병 해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셀트리온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뭐 2024년까지 그래서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때 떨어지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근데 아니 2025년에는 이익이 늘었는데 왜 안 올라가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초 되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27년 뭐 이 수준까지는 완전히 퀀텀 점프입니다. 지금 상장 이래 최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이제 갱신해 나가는 단계예요. 작년 2025년부터 올해 내년까지가. 근데 지금 주가는 전고점은커녕 전고점 뭐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이 과연 주가가 못 올라갈 것인가? 이제 뭐 스타트를 끊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이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가 한국 기업들 중에서 가장 빨리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한미약품 역시도 2028년까지 영업이익 순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즉 이런 기업들이 시총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SK바이오팜 같은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HK노엔 이런 종목들도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아직 급등하지 않은 그리고 녹십자도 이제 해외 진출, 미국 진출을 해서 알리글로를 통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들도 충분히 우량주 중에 많이 있으니 한번 이익이 안 나는 기업보다는 기왕이면 이익이 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전기차 캐즘 극복 ESS 모멘텀을 재도약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반등했다가 다시 좀 떨어졌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원전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 드리기는 했지만 ESS는 지금 선침해 관점의 그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주가 빠질 만큼은 거의 다 빠졌었어요. 그런데 빠졌다가 10월부터 이제는 좀 회복하겠다. ESS 모멘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약 해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더 크게 다시 올렸던 거를
주가를 고꾸라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초심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고점 대비해서 이미 주가를 많이 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올랐다가 빠지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완전 꺾여 내려가면서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많이 깨질 거라고 보질 않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ESS 분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수요를 봐야 하는데 로봇에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해요. 결국에 이제 AI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ESS 수요가 다시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이런 그 배터리 계약 해지나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 계약 해지가 나오고 그다음 수주를 다시 따내는 그 구조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오는 이 충격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정책적으로도 미국의 이제 원전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나는 천천히 투트랙 개념으로 원전이 지금 너무 고점이라 불안하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수혜를 많이 받을 만한 원전 고점 불안하지만 들어가고 지금 주목을 못 받지만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ESS를 투자하는 이렇게 좀 저는 믹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전이랑 ESS를. 왜냐하면 원전이랑 ESS는 AI 돌리겠다 하면은 결국 써야 돼요. 네, 어차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개 섹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다 갈 건데 그냥 정권마다 조금 무게중심이 달라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저는 뭐 수익 나는 구조로 간다고 봅니다. 현대차 기아의 신고가 행진 속에서 부품 협력 업체들의 키 맞추기 상승은 언제 시작될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가면 당연히 소부장 가겠지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당연히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선주도 똑같았는데 완성 조선 업체들이 올라가고 나서 뭐 오리엔탈 정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다음에 뭐 한화엔진, 뭐 HD 현대마린엔진 이런 기자재 종목들, 엔진 종목들 올라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현대차가 가져야 돼요. 현대차가 먼저 가지고 기아가 가져야 그래야 이제 그 부품주들 협력업체들이 가주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아나 현대차가 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아시겠지만 뭐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한 거라 지금 단계에서는 현대차 기아 쪽으로 당분간 특히나 현대차 그룹 쪽으로는 수급이 계속 쏠릴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게 HL만도 같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이 기업들도 지금 올라갔다 빠졌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HL만도는 어떤 부분들을 좀 메리트로 보냐면 HL만도도 그렇고 SL도 공통적인데 이 두 개 기업들 모두 단순히 자동차 사업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사업도 현대차 그룹이랑 같이 전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자동차 부품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들도 이제 로봇 협력을 통해서 같이 수혜받겠네? 라는 프리미엄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한국단자랑 코리아FT입니다. 주가가 모두 지금 아직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뭐 바닥 구간에 있고 코리아FT도 뭐 신고가를 쓴다고는 하는데 코리아FT도 지금 사실 시가총액이 뭐 2천억대인데 이렇게 작은 종목이 외국인이 지금 절반이나 담고 있습니다. 50%를 가져가가지고 유통 물량이 애초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재무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 이익 구조도 이제 상장 이래 최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돌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가 이제 따라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모두 우상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모두 올라가 근데 PER은 3배 정도, PBR도 0.6배로 극도로 저평가될 걸로 예상돼요.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모두 우상향하죠. 그 PER도 4.5배, PBR은 0.48배.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단자는 심지어 주가도 아직 뭐 제대로 출발도 안 해가지고 극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 기아가 갈 것이라고 보고 그 뒤를 안 따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이 한국의 건설업계 기업들에게 주는 기회는 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임팩트 있었던 단어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건데 에너지 단가를 낮추면 다들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3조 호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제 금리도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했고 유동성까지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호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호황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건 모멘텀도 있잖아요. 러우 전쟁도 끝내고 그 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거 벌써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 거기도 한데 원유 공급 늘려주겠다.
오래됐다. 너희 25년 전에 미국이 인프라 해준 거 가지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오래됐다. 지금 생산량 더 늘려줄게 우리가. 너희 돈도 더 벌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 인프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볼 만한 게 재건, 뭐 에너지 인프라 간다라면 건설기계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움직임이 나올 만한 게 북미 시장에서 이 밥캣 브랜드를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두산은 몰라도 밥캣은 아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설기계 쪽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산 밥캣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건설기계 하면 HD 현대그룹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HD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합병이 돼요. 그래서 인프라코어는 이제 정지가 됐고 인프라코어랑 건설기계가 같이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가 지금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현재 이 재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국내에선 1등,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 기업이 전진건설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거 뭐 로봇주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쪽으로 재건 사업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지금 당장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근데 미리미리 저는 눈여겨보고 선취매하실 분들은 보셔도 좋고 주가가 한번 이제 탄력받으면서 매물대 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캐터필러라는 미국에서 건설기계 하면은 상징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캐터필러 주가 추이를 같이 좀 추종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캐터필러 주가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올랐고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계속 이제 강세 흐름은 그래도 유지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캐터필러에다 부품 납품하는 수혜 업체가 진성TC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캐터필러 주가 올라가면서 같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죠. 근데 저는 이런 차트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엄청 천천히 올라가. 이런 종목, 이게 사람 속 터지게 하면서 매도도 못하게 하고 이러다가 한번 쏘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쏜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런 식으로 저점 고점 모두 올리면서 천천히 올리는 종목들이 나중에 한번 크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 오늘 이제 대표님과 굉장히 많은 섹터, 많은 종목 여쭤봤었는데 지금 현금 한 5천만 있는 분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투자존, 1월에 투자존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좀 공격성을 어느 정도 띄어야 되기는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도 그랬는데 현금은 무너졌을 때, 박살났을 때 쓰는 것이지 이렇게 잘 나갈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아니면 언제 돈 벌어 해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쓰시면 안 된다. 안전마진을. 그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천 섹터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와 원전 그리고 방산을 적절히 섞고 제약바이오를 지금부터 좀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요. 저는 올해 농사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 없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기본으로 깐 건가요? 네, 반도체는 사실 언급할 기본적으로 필요도 없는. 이미 들어가 계실 거라 생각하고 반도체가 안 가면은 사실 지수 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이 이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 개인분들에게 이 공부를 해야지 이 어떤 종목도 잘 찾을 수 있고 그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확신이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지 그 주가가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버틸 수 있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 계시는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다 주식 투자를 실제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학의 뭐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주식 투자 또 잘하는 것도 이제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공부도 하실 텐데 이 아는 게 투자로 안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우리 일반 개인분들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케이스가 좀 그런 것들이 생기고 뭘 보완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실전 감각이 떨어지는 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뭐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하면서 이제 많이 느낀 거는 이제 실전 감각을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이론으로 이제 이미 다 알았고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걸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발굴을 잘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딱 보면은 드러나는 게 사고 못 버티는 경우가 많다든지 이게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못 하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이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적인 이론을 제대로 안 잡으신 분들도 거의 90% 넘는다고 봐요. 근데 그 이론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할 때,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할 때 종목 어떻게 뽑아야 되고
시장 이럴 때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고 이런 게 거의 좀 정석 같은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일단 공부도 안 하시고 대부분이 그게 안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걸 했음에도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당구로 비유를 하자면 뭐 저도 당구를 잘하진 않지만 길을 다 알아요. 근데 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대부분들이 많이 하는 걸로 하면 축구를 네. 보면서 다 안다고 해서 다 알려준다 해서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축구 감독이 진짜 잘 이제 알고 있어도 이제 들어가서 뛰는 것도 이제 느낌이 다른 것도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이가 좀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시고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돈 버는 지름길이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안 되는 분은 주식이라는 뭐 다양한 재테크가 있으니까 주식이라는 재테크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 아니면 뭐 농구 선수 갔는데 본인이 안 맞으면 사실 다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테크란 거는 살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주식이 안 맞으면 다른 길로 가는 게 사실 뭐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큰 굵직한 섹터 하나가 날아가는 거라서 포기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직업이나 뭐 장래희망 찾는 것과 다르게 포기하면 안 되는 영역일까요? 그 이전까지의 흐름에서는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 분들은 포기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자산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부동산만으로도 자산이 읽어지는 시대였거든요, 한국이.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제 완전히 노선을 틀어버렸어요. 부동산만으로는 안 된다. 투자 시장이 증권 시장으로 이제 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고, 부동산은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은 이제 좀 생존의 문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생존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 많이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이 이창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